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12일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특히 10대 피해자가 159명이나 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N번방, 박사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죠.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목사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구조와 심각성을 들여다보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한 분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착취, 딥페이크 등으로 성범죄 상당히 우리 주변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취미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것도 하는데 가끔 그런 식으로 광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버젓이 올라와요. 좀 불법적인 키워드를 해놓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딱 올려놓는 식으로 해요.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끼리 자체 카톡방 내에서도 아이 얼굴을 찍은 다음에 몸을 성인 얼굴 몸이나 나체 몸을 합성시켜서 자기네끼리 돌려서 보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 아이도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핸드폰을 갖고 오지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려스럽죠. 이거는 한 개인의 이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잖아요. 사실은 한 번 망가지면은 쉽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좀 접근하기가 쉬워서도 그러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절제나 제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노출이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무방비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방비 상태에서 막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예 소지를 좀 없애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은 이제 만들어졌지만 시스템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는 장치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행정력이. 처벌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죠. 그걸 일일이 다 개인들이 고발한다고 해서 뭐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굳이 막 고발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필요하기도 한데 얼마나 인원이 많이 투입돼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고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던 것이 바로 N번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일명 목사방이라는 성착취방을 운영했던 일당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배 프로파일러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름도 상당히 우리를 많이 자극합니다. 뭐 N번방, 박사방도 있고 목사방은 왜 이름이 일단은 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까? 목사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자경단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경단은 N번방의 조주빈이 활동하고 그 과정이 2019년쯤에 그 지난 한쯤에 일종의 그런 어떤 마치 자경,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범죄자를 잡아서 뭐 하듯이 그 사이버상 특히 텔레그램 상에서 너 그 저기 성착취물 제작하려 그러지라고 이제 협박을 해갖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일종의 노예를 만드는 그런 어떤 집단을 자경단이라고 일단 불렀고요. 그 과정에서 남자 청소년 그리고 남자 성인 이렇게 일종의 자신의 수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지속되고 그게 마치 이제 뭐가 되냐면 수리남이라 영화 수리남이라는 네. 거 황정민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이비 교주의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기는 맨 상위에 있는 목사고 그 자신의 일종의 사이버 노예들이 밑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자경단과 목사방은 사실 같지만 자경단부터 시작해서 목사방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 아까 김노간이라는 범죄자가 예.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 그 영어 개념으로는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합니다. 섹슈얼 슈퍼 프레데터가 더 정확한 말 같은데 성적 초포식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김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 성착취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다층 구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방들이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방해를 붙였는데 장전호 의원께는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제 다양해졌고 확대됐고 가해자와 피해자 나이가 어려지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이제 목사방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또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 참담한 범죄가 이제 일종의 모방 범죄이고 사실 엠번방 소라넷 멀리 간다면 소라넷 때부터 엠번방의 형태로 이어졌었던 것들이 계속 이 기술 발전하고 맞물리고 또 그런 사건 자체가 알려지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신상 공개된 이 김노관의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 예.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34명이나 되는 성인과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위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이 민주공화국의 법치 아래에 자기는 소속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너무나 큰 사회적인 비극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있으나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메신저 회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수사에 협조할 때 이런 범죄도 결국에는 잡을 수 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네. 합니다. 장 의원께서 장전호 의원께서 텔레그램 말씀 주시니까 또 텔레그램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좀 우리가 자세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배 프로파일러께서 이 이른바 성착취 공유방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방 또 자경단.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피해자가 또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 아까 피라미드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는요? 그 N번방의 조주빈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김노관은 그걸 면밀히 더 살펴본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를. 근데 N번방과 목사방의 차이점은 N번방은 일종의 병렬 구조입니다. 서로 협조 구조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직 구조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성착취 범죄를 일종의 대리하거나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수하들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서 처음에 이 인터넷 그 사이버 상에서 10대 청소년 중에서 성적으로 호기심이 좀 있는 거를 표방하는 채팅창에서 그걸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뭐 이거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협박을 해서 내가 이걸 뭐 고소하고 이제 너 처벌을 받게 만들 거야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종의 너 피해자야라는 그러니까 너 가해자야라고 하니까 그때 피해자죠. 그들을 이제 다시 너 이거 뭐 가져오면 내가 너 고소 안 할게. 너 신고 안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계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아래 계급에 있는 그들을 일종의 전도사
이런 뭐 계급으로 붙이고 거기서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의 여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것을 이 성착취물을 가져오거나 제작해 갖고 갖다 바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이 피라미드 구조, 수직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약점까지 잡히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걸 주변에 친구나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모르죠. 장자님 이게 상당히 심각한 구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 범죄이고 그런 종류의 범죄를 다룰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수록 기술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고 다양한 것들이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오프라인 공간을 전제하고 만들었었던 모든 사법 체계나 문화나 혹은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피해자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말 완벽하게 태어나자마자 유튜브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온라인에서의 인격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격에 너무 소중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 예. 세대도 그렇지 않아서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포섭되어 가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온라인이라는 것이 100% 이렇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0대가 159명이나 됐다. 이러면 이 10대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접촉을 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피해자이자 가해자한테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거죠. 특정한 형태로. 근데 처음에는 일종의 가해 체험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인 능력방으로 초대해 갖고 요걸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잠깐 들어오게 되면 너도 나 공범이야 이렇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10대 청소년 중에서 데리고 오면은 그들의 약점. 그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 수화를 통해서 신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신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어디 뭐가 있고 하면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돼서 여기서 이제 저런 형태로 정보가 새니까 뭘 좀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 손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얼굴을 찍어보내. 그럼 뭐 조금 되지만 시간이 좀 해서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면서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퍼뜨릴 거야 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공간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요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반복하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게 됩니다.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럼 거기서 또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는 또는 다른 사이클이 됩니다. 거기 중에 하나를 또 계급을 올려주는 이 방식이 이제 피라미드 방식이죠. 100% 파일럿께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대가 이렇게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당하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벗어나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신고를 한다든지 빨리 아니면 누군가 부모님이나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할 사람에게 호소를 한다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작년에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기억나실까요? 예. 근데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원래 그 사건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못 잡는다. 그리고 신상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경찰이.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불꽃 분들이 같이 해갖고 그걸 간 다음에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 보면은 여기 있는 피해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경찰이라든가 주변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김노관이나 목사 이외에 있는 상위에 커봐. 어차피 니네들 돌봐주지 않아 경찰은.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들어야지 너는 니네들 못 벗어나.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목사 김노관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김노관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2020년, 2021년, 2022년 그 연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장 장관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모릅니다만 실제로 이게 완전히 사람의 심리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은 선뜻 납득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왜 거기에 당신이 속아 넘어갔어? 당신이 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나는 안 당할 텐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정말로 사람의 인격을 저는 마치 흰개미가 가구를 갉아먹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구조라는 거를 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베프로파일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는 내가 정보의 우위에 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사회적 위신에 아주 중대한 인격살인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신상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정보를 흘리면서 이제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데 손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개되는 것과 손을 찍어서 보내는 것 사이에 저울질을 해보고 손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겠죠. 예.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가스라이팅의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체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전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뭐 우리가 계속은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프로파일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 목사방 특이점이 남성 피해자도 많다고 하는데 이 남성 피해자들도 성착취를 당했다는 겁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건데요. 엠번방의 조주빈의 피해자는 거의 100% 여성 청소년들이거나 아동들입니다. 여성 아동들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김노관이 애초에 본인도 얘기하듯이 제가 판단하고 경찰도 판단하는 것처럼 아동성 기호증, 아동과 아동 청소년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포식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좀 설명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격성은 오히려 남자 아동한테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피해에 대한 감성이 더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남자 청소년들이 성적 공격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단히 큰 당황함과 예. 어떤 불안감이 더 높습니다. 물론 여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지배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또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이 훨씬 더 포션이 그러니까 지배력 포션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전체 숫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많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범죄자의 범죄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주빈하고 전혀 다른 한 단계 범죄적으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목사방 착취 공유방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은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님 특히 이 분야를 또 전문적으로 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또 변론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 목사방 이야기인데 N번방의 조주빈의 경우에는 약간 돈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암호화폐. 네. 근데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은 네. 돈을 벌려는 목적이 딱히 보이지 않았다. 중산층의 평범한 30대 아까 장혜인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돈이 아니다? 중산층의 평범한 30대였다? 범죄 목적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꼭 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범죄들을 보면 꼭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욕, 뭔가 과시 혹은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목적의 범죄가 있듯이 다만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성이 있는 디지털 공간 그리고 아직 수사나 이제 어떤 판단 같은 걸 구함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이 영역 안에서 이 익명성에 기반해서 가스라이팅 등 하면서 자기가 무엇이 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뭔가 더 나쁜 일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우쭐거리는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욕구와 어떤 성적 만족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서 네. 뭐 그게 금전을 추구한다든가 성적 만족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어떤 단편적인 것들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 의식 혹은 이런 어떤 윤리성 같은 것들이 많이 희석된 상황에서는 여러 목적을 이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범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호사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조주빈 많은 분들이 이제 경악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되는 시점에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시점에 이 성착취 공유방 자경단을 결성하고 범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범죄자들의 특성은 자신들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익명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범죄 불감증 때문입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민낯이기는 합니다만 조주빈 일당이 검거된 것이 예외적인 것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N번방 문제가 추적단 불꽃을 통해서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들끓었지만 예. 사실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권에서는 너나 없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엄정하게 대응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떠들썩합니다. 또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문제들로 그 관심이 옮겨가고 사실 그렇게 뜨겁게 관심 속에서 만들었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약했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이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협력할 리 없다라고 하는 믿음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안 잡힐 거야. 그런 가운데 목사방 김독완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텔레그램의 CEO가 프랑스에서 구금된 것이 결정적이었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법당국이 구금을 하면서 한국의 사법당국이 접근을 하면서 같이 우리 쪽도 이제 공조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사실 텔레그램 CEO가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한국의 경찰이 보낸 메일을 수신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아예 뭐 근데 그 뒤로는 거의 80% 이상을 수신해서 답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90%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어디를 어떻게 접는 IP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니까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김노관 같은 일당이 남긴 그 화면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짜장면 뭘 먹고 있는 거 사진을 그 놀리려고 찍는 겁니다. 경찰을 놀리려고 찍었는데 거기에 짜장면 그러니까 중국집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반쯤 보이게 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걸 하면 경찰들이 그거 보고 전국에 있는 그 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거를 한 겁니다. 이른바 이 경찰권을 나잡아봐라 식으로 희롱을 하는 거네요. 계속 희롱을 하면서 네. 거기 사이버 수사대의 형사들은 진짜 눈이 빠지게 찾고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 정보와 그 말하자면 텔레그램 CEO 쪽에서 보낸 IP 정보를 보니까 딱 일치한. 그래서 이제 거기로 바로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오자마자 거의 잡은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이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 더 덧붙이고 이 싶은데요. 변호사님. 네. 이제 이런 범죄, 특히 이번 목사방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제 지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가해자이기도 했다가 피해자이기도 했다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공범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될 때 문제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어떻게 검거됐는지 같은 정보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서 이제 자꾸 이 총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1대1로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시켜서 자기들끼리도 누가 누구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범만이 모두의 그 신상을 알고 있을 뿐 여기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 간에는 거의 대부분 서로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더 잡기 어려워지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 같은 이 기업의 협조가 사실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변호사님 바로 네. 2차 가해입니다. 네, N번방 피해 영상이 네. 사라졌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아닙니다. 프리미엄, 명작. 아니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의 속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범죄도 피해자가 고통스럽습니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뭔가 목격되고 기록되고 박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N번방 사건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제가 이 양예원 씨 사건 피해자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사건이어서 예. 그런 경우도 해보면 아직까지도 그 피해자의 어떤 촬영물 같은 것들이 마구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이건 얼굴도 나와 있고 사람들이 피해자인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공유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언제든 사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범죄입니다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광풍처럼 이 범죄자, 이 가해자가 잡히고 나면 그 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을 돌려보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벌함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이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보았다라고 하면은 처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불법 촬영물임을 추단하고 오히려 그걸 추단하고 그거를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예. 범죄 이런 혐의 법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N번방 명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이 한 거는 일종의 희소성이 있다고 해서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게 오마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런 성착취 특히 아동 성기호증이 가지는 범죄자는 일종의 그런 어떤 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애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콜렉터라고 합니다. 네. 아예 이렇게 정의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거래하는 자를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에서. 그다음에 이걸 도로다니면서 수집하는 자를 트래블러라고 합니다. 이게 3단계의 일종의 협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프리미엄 명작방 이렇게 하는 것이 숨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경찰이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걸 아주 발본색원할 정도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범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가 더 큰 퍼트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N번방 방지법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예들이 범죄입니다. 장선 의원님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들이 더 위축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성범죄라는 성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검거가 된 이후에도 안심하기 어렵고 아까 영상 이야기도 나오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또 보신 경험이 있을 테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니 해도 유포 불안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은희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영속성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을 너무나 상시적인 불안 상태로 한번 피해를 겪고 나면 심지어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게 특히나 그 딥페이크 사태 이후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까지 사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추정이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삭제를 했어도 언제든지 이 디지털 복제된 것 혹은 그 원본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도 그 사본을 다른 방식으로 복제한 것이 언제든지 계속 나와서 아무리 내가 이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내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해도 또 그게 튀어나와서 내가 이 만들어낸 세계를 다시 무너뜨리고 말 거라는 것. 결코 이전에 어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유포 불안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공통된 가장 큰 고통이죠. 그걸 뭐 어느 시점까지 떨쳐낼 수 있다 이런 끝도 없는 좀 막연한 상태가 또 돼버리는 거니까 더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호사님 이 목사방 총책인 김노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잡혔습니다. 공갈, 협박, 강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는 일단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저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형량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피해 대상의 압도적 다수가 이제 미성년자이고 그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성범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마치 조직 범죄처럼 해가지고 이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져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뭐 박사방이니 뭐 조주빈 씨를 뭐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30년 넘게 구형되고 뭐 선고되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이렇게 알려진 사건 피해자가 다수가 이제 아주 많은 다수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이거를 엄단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회자되지 않는 사건들 안에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걸맞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균질하게 좀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알려진 사건, 이렇게 이제 모두를 경악하게 한 어떤 사건,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는 어떤 성범죄 이런 연루 사건에서는 이제 처벌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유사 사건들에 스며들듯이 영향 주고 있느냐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걸 자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떤 범죄 패턴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있습니다. 당연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을 어떤 그 여성 청소년이나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동일한 균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는 그게 수사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이 범죄를 이렇게 관리해서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미 먼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벌받은 특별한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뭐가 관리가 돼야 되니까 범죄가 이렇게 예방돼 관리가 돼야 되는데 파편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너무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이 자기 어떤 그 범죄 영상물이나 촬영물 같은 것들이 유포되고 자기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미 범죄에 이제 이 사용되었던 영상물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에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신고 고소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만큼의 범죄를 당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증거를 내가 모아서 가야 되고 그 범죄를 누가 했는지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들의 선택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제 왜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냐면 한 가지 선택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지만 그만큼의 숫자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협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 신상 정보를 알고 있고 나에 대한 범죄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 내 신상이 까발려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호되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런 성착취 공유방이 심지어는 서로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방, SNS 방인 이 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장전 의원께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 모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건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조차. 그럼 실제로 그들이 피해자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진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 이제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합성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셨던 이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는 건 2020년에 엠번방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이제 존재하고 있었죠. 그때는 좀 더 사람이 직접 뭐 돈을 주고 합성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합성 프로그램을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렇게 돈을 주고 합성을 해달라고 하면 사진을 뭐 기존에 있었던 성착취물이나 뭐 포르노물이나 이런 것과 합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그 신상 정보를 공유한 방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이제 그런 것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지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걸 알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런 나의 신상을 그런 방식으로 악용하고 유포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집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정말 모든 대학교별로 방이 있었고 초중고를 가리지 않았고 직장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네. 있었다는 피해가 호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부모로 친구로 형제로 가족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관계 이 사람들이 나를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예. 사실은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누가 뒤에서 내 사진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합성해서 나를 학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장전은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 그리고 그런 영상을 착시된 영상을 뭐 합성된 영상이든지 봤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나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말고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얘기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께 여쭤보고 이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방에 이 참여를 했던 가해자들은 그냥 가짜 영상일 뿐인데 진짜도 아닌데 그리고 뭐 합성인데 이러면서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 중에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딥페이크를 유통시키는 상당수의 밀도 있고 집중적인 범죄성이 높은 소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요처럼 이제 이게 뭐 별로 범죄성이 낮다라고 하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따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범죄성이 굉장히 높은 자들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실제로 가짜 영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게 별거 아닌 범죄성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체계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걸 같이 대응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묘합니다. 이 변호사님. 네. 가령 반에 있는 친구를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합성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냈다.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죠, 사실. 그리고 그 인식이 이제 없는데 우리 지금 나왔던 이야기 안에서 이런 단어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해요. 범죄성이 낮아? 이렇게 범죄성이 정말 낮아? 그런 범죄가 있어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거지 범죄성이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어떤 그 이제 한 명의 고소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떤 딥페이크 방을 운영했던 그런 이제 사건을 하게 됐어요. 예. 그걸 통해 연락을 받은 이제 수많은 피해자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면서 그 연락을 받은 사건을 가서 조사 배석을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딥페이크물 가서 보면은 이게 딥페이크물입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를 일단은 이런 이제 그 기술이 정교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조사 배석을 해보면 다 웁니다. 중간에 그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자기 피해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는 경우에 100이면 100 다 웁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너무나 경악할 만한 어떤 이제 그 합성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합성물인 걸 인식하고 본다고 한들 결국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다를까요? 이게 내 몸이냐, 내 몸과 비슷한 남의 몸이냐가 피해자의 어떤 성적 불쾌감, 모멸감을 다르게 만들어 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나 법관이나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필벌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이은희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전 의원님, 지인 능욕방, 우리가 일부에서 제가 잠깐 명칭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톡방에 SNS 방에 뭐 서로 어떤 누군가를 험담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 유형과 규모만 다를 뿐 계속 존재해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초기 형태부터 이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인데요.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존재를 해왔는데 근데 이것이 규모화하고 기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국회에서도 작년 말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아무래도 그 법은 이런 이 AI 시대의 윤리보다는 산업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법이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술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준수할 의무도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이 없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본격적으로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AI 시대를 감안하면 이런 피해가 얼마나 그 규모가 단시간 안에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성착취 공유방 그러니까 N번방이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관련해서 법도 만들어졌는데
프로파일도 먼저 법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이제 N번방 방지법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목사방 이번에 김노관 사건처럼 계속 범죄가 반복됩니다. 이게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뭐길래 또 어떤 법의 허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는 부분이 저는 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가 저는 주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형량을 높이고 그것에 대한 규정 자체를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왜 반복되느냐 하면은 이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 자체가 사실 헷갈려 버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수사가 되니까 이게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언더커버, 그러니까 함정 수사, 위장 수사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불리한 조건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착취물의 어떤 그 증거적인 보관성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에 퍼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것을 일종의 뭐라 그러나 국가기관에 이걸 모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유사성이 어떤 형태로부터 연결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이걸 단순히 모아둔다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 증거물로서 관리되고 증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그러니까 수사적인 측면과 범죄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멍이 있었다. 이 변호사께서는 N번방 방지법의 가장 큰 구멍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지고 있어도 거래를 해도 또 영상을 봐도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 법이 이제 있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 정도가 이제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이 N번방 방지법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뭐 보고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다 공범이야. 일종의 한마디로 너희들이 다 함께 저지른 범죄야라는 인식을 주었던 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사건을 대해보면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공급자 중심의 수사 같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런 내가 직접 알게 된 피해를 고소할 때하고 달리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음을 전달받을 때가 있잖아요. 일선에서 피해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그러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피해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가해자 이름이 뭐죠? 하면 가해자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뭘 알아야 진술을 하고 지금 이제 뭔가 발본색원에서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공범을 수사하는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축소되고 뭔가 피고인이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진술하러 가서야 간신히 자기 영상 일부를 보게 되고 이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죠. 예. 매우 이상하시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네. 범인 중심의 수사니까 피해자는 저리 가라. 제3자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법이 생긴 것과 그 법이 존재하는 것과 그 법이 적용되는 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장세도 이렇게 이 부분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몰랐을까요? 왜 빠진 겁니까?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근절을 하겠다고 정부의 TF가 있었죠. 예, 법무부 산하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권고를 담고 있는 TF가 보고서까지 냈지만 그것들이 정치권 안에서 제대로 도입되고 논의되지 못했었던 비극적인 상황이 좀 있죠. 이제 지금의 국회가 뭔가 정말 민의의 전당으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매일같이 이런 현안을 토론하고 상식적으로 보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의 정쟁의 일상화 속에서 이제 이런 현안들이 정말로 좀 뒷전으로 미뤄졌었던 거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고요. 이제 N번방 방지법이 사실 이제 두 분이 짚어주신 부분들 이외에도 이제 중요한 그 유포 방지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어도 오픈된
그런 채팅방이나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성착취물로 확인된 것들은 말하자면 DNA를 떠서 이제 자동으로 사전에 필터링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예. 기능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또 범죄에 온상이 돼 있는 텔레그램의 사적인 대화방 이런 것들은 이 필터링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발본색원 하기가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전에 그 서지영 검사님이 아마 TF장으로 예. 맞습니다. 그 권고하셨던 그건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증거의 일종의 라벨링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걸 보관을 해야 된다 국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범인의 방어권의 침해 이게 전 실소가 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사법체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놀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전혀 그 사건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건의 핵심적인 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 여러 가지 대책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네. 이 변호사님 지금 베프로 파일럿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노관의 이 목사방 사건은 N번방 방지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네. 딥페이크 범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N번방 방지법에서 소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불법 성범죄 관련법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이제 법들이 다 뭐 따로 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폭법상의 그 14조에서 이제 부가조항처럼 쭉 해가지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물 이런 합성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각기 따로 논다기보다는 지금 범죄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은 불법 촬영도 있을 거고 합성물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각 조항이 사실은 아주 종합적으로 동원되는 걸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아까 AI 방지법 얘기도 나왔지만 AI 기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합성을 하는 기술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합성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고 예. 하면 그런데 사회의 어떤 윤리의식 혹은 이제 이런 수사 기술 그다음에 어떤 법원의 제대로 된 작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폐해라는 거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아름다운 기술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보다 부작용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엄단하거나 법 규정에다가 그저 처벌의 상한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그만큼 처벌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제대로 뭐 이제 처벌이 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돼서 그게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됐느냐도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이 사실은 이 정도 관심으로는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목사방 김노관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이 텔레그램 국제 공조였지 않겠습니까? 베프라바를 보시기에는 뭐 비단 텔레그램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상황도 있을 텐데 국제 공조가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관련해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분명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도 파벨 드로프를 구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은 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거기에도 접촉을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면은 예.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기관이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줘야 된다. 우리는 이걸 증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만 쓴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조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텔레그램이 원래 만들어지게 된 거는 정치적인 난민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명복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법기관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협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쌍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체계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뭐 피해자 지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좀 뭔가 방법이 있습니까? 가령 뭐 텔레그램에서 아예 차단을 시킨다든지 아까 장혜영 전 의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상에서 아예 걸러내는 부분 그 부분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라벨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이게 연구가 필요하고 고급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그 뭐 어떤 추상적으로 제기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성착취물에 특정한 형태의 라벨을 붙이는 기술을 가지고 그게 이동할 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이게 도감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개인정보의 추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만은 그래서 증거물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법 체계 자체에서 이것을 별도의 기구로 두는 부분.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피해물을 법원에 관할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긍정적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모아진 것을 삭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동할 때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피해자 보호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든 도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게 또 장전 의원은 이렇게 뭐 청년 정치 그래서 또 대학생들 또는 뭐 꼭 학교 차원이 아니더라도 MZ 세대, 청년 세대와 접촉할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대 N번방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학교의 어떤 차원을 뭐 달리한다든지 뭐 구분하고 차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학가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과연 이게 뭐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까? 교육이 안 된 문제입니까? 이게 뭐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의 관련성과는 별개의 영역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교육의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학교에서의 뭐 어떤 성교육의 문제다라는 근본적인 부분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사회적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 저지르면 잡힌다라는 게 교육이 되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그 부분부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범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전에 경찰부터 그게 제대로 접수가 안 돼 있다는 게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핵심이죠. 앞서서 배 프로파일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던 것처럼 그 사건은 이미 2020년에 N번방 당시에 피해를 신고를 했었지만 못 잡는다고 경찰이 포기한 걸 피해자랑 활동가가 잠입 수사를 해서 증거를 잡아서 이 가해자를 특정해서 거의 사건 수사를 해다 바쳐서 그냥 마지막에 경찰이 꼭지를 딴 사건이거든요. 불꽃 추적단이었죠. 네, 불꽃 추적단이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추적단 불꽃 원은지 대표가 나서서 이제 발언을 했었죠. 경찰의 이런 안일한 대응, 수사의지 부족의 문제를 너무너무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령 법을 만들어도 그 N번방 방지법 때 피해자 지원 가능하도록 그리고 예산 지원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이 피해 착취물을 지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 매년 이 정말 3, 4만 개씩 이 피해 영상들은 늘어나는데 이것들을 지금 지우고 있는 인력이 고작 23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정규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우는 과정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물론 그 DNA를 추출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채취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결국엔 그걸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사이트 운영자들한테 그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력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근데 딥페이크 문제가 이제 지적되고 나서 이 예산을 국회가 증액을 시켰는데 이 12.3 내란 이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과정에서 증액이 무산돼서 작년보다 깎인 예산으로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와 또 관련성이 있었어요. 1심이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이 변호사께서 이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으신 것처럼 어떤 사건이었고 이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축구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었죠.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이제 자기가 사귀던 여성 혹은 사귀는 것과 뭐 상관없이 뭐 성관계를 했던 여성 등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중 불법 촬영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뭔가 좀 찍지 말아야 될 성적 수치심을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찍거나 뭐 이제 누군가 보게 되면 그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저장 녹화한 이제 이런 혐의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처음에는 그 유포되어 온라인상에 먼저 이제 유포가 되었다가 이제 수면 위로 불거졌고요. 알고 보니 이제 그 유포자는 황의조 선수의 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 황의조 씨는 처음에 그 영상물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지만 피해자가 이제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불법 촬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 화두가 됐고 수사가 됐고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만 이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도 뭐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경악하는 판결들이 나갔었고 지금 이제 저희도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구형이 4년인 것도 사실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제 이래서 피해자는 굉장히 경악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항의조 씨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네. 바라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 어느 쪽에 뭐 편을 드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피해자와의 영상 통화 중 또 상대의 이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이제 그 공소 사실 중에 대부분은 사실 이제 실제 촬영을 했던 이제 제가 맡았던 피해자의 사건이었고 이제 네. 나머지 한 건의 범죄 사실이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했던 다른 피해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항의조 선수가 아니죠. 아니요, 황의조 이것도 항의조 선수 씨가 이야기인가요? 가해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다 자백 반성은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 이제 재론의 여지는 없어요. 행위를 한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좀 멀게 갖고 있는지 잘못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대표적인 판례라서 계속해서 지금 법조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 촬영되는 어떤 이제 그 불법 촬영을 직접 하는 건 범죄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만약에 소위 말해서 폰섹스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한테서 전송받은 것을 몰래 녹화하는 건 그건 직접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그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기를 찍었다 이거예요. 예. 그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필두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직접 촬영하면 문제지만 직접 촬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영상 통화한 거를 이렇게 녹화한 건 촬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려면 그 촬영의 개념을 실제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도 구해보고 이런 판결을 내놨는지를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법조계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변호사께서 테크놀로지라고 한 부분은 기술적 차원으로 죄송합니다.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촬영 장비도 이제 소형화되고 스마트폰 요즘은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연인 간의 이 불법 촬영 유법 문제 이전에도 또 논란이 되고 뉴스가 됐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문제적인 판례도 이제는 좀 뒤집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전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폭력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것에 중심을 두고 나머지 법적인 개념들을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피해자가 당사자가 촬영을 했으니까 이것은 상대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무엇이 모든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사실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규정되어 왔었던 역사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한간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빡치심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난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동의 없이 그 어떤 행위도 폭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예. 이 문제는 넘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같은 것들이 책임 있게 정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인식의 이 잣대를 얼마나 공감 있게 맞출 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데 KBS 열린 토론 목사방 성착취 공유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베프로파일께 여쭤볼 텐데 세 분께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성착취 공유방, 이른바 목사방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가장 이 피해를 또는 이 사건을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우선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저는 일단 범죄 수사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이제 있었던 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을 탐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늦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뒷공무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기존에 있는 범죄를 분석해서 국가가 이걸 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피해자 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터진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현대의 범죄는 터지기 전에 그것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 장난이다, 뭐 장난으로 한 범죄일 수 있지 않냐 같은 것들을 온라인 성범죄에 굉장히 많이 아직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수사와 판단 혹은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 확산의 공범이다. 이걸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변호사께서 상당히 강하게 경고성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아느냐, 제대로 아느냐 이 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22대 국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변호사님이랑 프로파일러님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신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3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 그 자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져야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살아갈 수 있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불안 속에서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뭐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국가와 사회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나라를 일으키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국회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자들 정말 이번에 목사방 사건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셨던 분들처럼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뉴스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